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 폭염, 폭우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며칠 전인 8월 3일에는 전남 무안에 289mm의 폭우가 쏟아졌죠. 이렇듯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고 많은 주민분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고 피해가 정말 막심한데요. 이렇게 극한 호우 또 극한 폭염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또 위험이 많은 여름철에는요. 기상청 또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예보를 모니터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우 대비를 위해 사전 준비와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준비로는요. 배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수구, 빗물바지 덮개, 또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막이 판을 설치해 침수를 방지하고요. 또 비상용품을 준비해야겠죠. 식수, 식량, 응급약품, 손전등, 라디오, 휴대용 버너 등을 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대피 장소와 이동 경로를 미리 정하고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등에서 모이자라고 말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우 시에는 행동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요. 자주 침수되는 지역, 하천 주변, 공사장, 산사태 위험지대를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겠죠. 차량 침수 시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며 산과 계곡에서는 평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긴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침수 시에는 119, 재난신고는 112로 연락하고 대피 후에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면 후 조치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환기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 차단기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에 사용해야 하고요. 수돗물은 오염 여부를 조사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끓는 지구가 폭염을 계속 이어가더니 또 갑자기 물벼락을 쏟아내고 정말 이번 여름 날씨가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수록 저희 모두 작은 실천을 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조금 더 더디게 갈 수 있게 노력해야겠죠.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준비해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보실 곡은요. 송이안의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입니다. 언제나 내게 닿을 수 있게 가까이서 머물게 유난히 더 힘든 날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안아줄게 영원히 내 품에 너를 간직할게
잊혀버린데도 항상 곁에서 변함없이 늘 있어줄게.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너를 비춰줄게. 매일 어두워 헤맬 때도 앞이 두려워도 언제나 널 지켜줄게. 세상이 널 아프게 할 땐 내가 안아줄게. 매일 포근한 바람으로 따뜻한 햇살로 난 널 지켜줄게. 시간 속에 내가 함께 할게. 오직 너를 위한 소중한 꿈을 담아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너를 비춰줄게. 매일 어두워 헤맬 때도 앞이 두려워도 언제나 널 지켜줄게. 세상이 지켜줄게. 네가 걸어가는 그 길 따라 수많은 별이 되어 비춰줄게. 눈부시게 또 아름답게 너를 비춰줄게. 매일 세월이 흐른데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널 사랑할게. 영원히 너만을 빛나게 내가 비춰줄게. 매일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찾아올 끝에도 너를 사랑할게. 매일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보신 곡은요. 송이안의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 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도 이 화가의 이름을 듣고 약간은 생소했는데요. 과연 오늘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테오도르 제리코입니다. 자, 테오도르 제리코의 생애부터 살펴볼게요. 테오도르 제리코는 당대의 사건을 극적으로 강조한 작품들 뿐 아니라 그 기질과 삶에 있어서도 낭만주의 예술가의 전형, 미술에서의 바이런으로 여겨온 화가입니다. 그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댄디인 동시에 위험에 도전하고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남성이었고요. 숙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생활을 두었는가 하면 우울증과 자살 시도, 중병, 파산을 겪고 33세 나이에 요절하는 등 저주받은 화가의 원형이 될 만한 비극적 개인사의 주인공입니다. 생전부터 이미 신화의 수준에 오른 이런 이미지로 인해 그의 작품은 화가의 개인적 기질과만 과도하게 연결되어 왔는데 20세기 들어 그의 작품과 그가 산 시대와의 관련성 및 정치적인 의미 등에 초점을 맞춰 그를 낭만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선구적인 모더니스트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의 나폴레옹의 전성기, 청년기의 재정의 붕괴를 경험했고 부르봉 왕정 복고 시절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정치 당파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미술에서는 아카데미의 고전주의가 새롭게 부상하던 낭만주의와 대중문화의 도전을 받던 때로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실험의 시기이자 모더니티의 태동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대립하던 상반된 미학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급진적 자유주의자의 이상주의와 인도주의에 공감하고 관련 주제를 그림에 적극적으로 담은 근대적인 화가였는데요. 19세기 초에 새롭게 형성되던 프랑스 사회의 중심 세력은 대혁명 때 부상하고 재정기의 두각을 나타낸 새로운 엘리트, 곧 부르주아 계급이었는데 제리코의 일생은 당시 성공한 부르주아 계급의 전형적인 행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담배 제조업에 종사하는 집안 출신이었죠. 프랑스 북서부 루앙에서 부친이 53살 때 태어난 외아들이었던 제리코는 아버지가 외가 쪽 담배 공장 관련 일을 맡게 되면서 4살 때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은 번창했고 제리코는 과거에 귀족들이 주로 살던 곳에 거주하며 최고의 학교인 리세 앵페리알과 에콜 데 보자르에 다녔습니다. 이 당시 정말 유명한 화가들은 꼭 에콜 데 보자르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전쟁 중이던 제정 말기에 징집 대상이 되었을 때는 돈으로 대신 군대 갈 사람을 샀고 왕정이 복고된 후에는 왕립 총사대에 들어가 귀족의 자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17살의 어머니가 21살의 외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유산을 물려받은 그는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리코는 어떻게 보면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정말 왕자님처럼 자란 것 같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곱슬거리게 말고 다닐 정도로 용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한편 위험에 도전하고 힘과 용기를 과시할 수 있는 남성적인 일에 몰두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승마였습니다. 가장 거칠고 사나운 말만 골라서 타고냈던 그에게 말은 자신의 원초적 에너지의 연장이자 평생에 걸친 그림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가 그의 첫 미술 선생으로 베르네를 선택한 것도 그가 말그림을 특기로 하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1808년에서 2년간 베르네 화실에서 수업을 받은 후 1810년에는 다비드 양식의 역사화를 그리던 아카데미 화가 게랭 화실에 들어가 1811년에는 게랭의 학생으로 에콜 데 보자르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나폴레옹 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뀐 루브르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곳은 대혁명 때 몰수한 귀족의 미술품과 나폴레옹이 군사 원정에서 약탈해온 세계 각지의 보물들로 소장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유럽 최고의 미술품 컬렉션이 만들어졌고 미술 학도에게는 최상의 미술 교육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리코는 4년 정도 루브르에 자주 가서 대가의 작품을 모사하며 자기 개성을 만들어갔는데 티치아노, 카라바지오, 루벤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살바토르 로사 등 당시에는 정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르네상스와 바로크 대가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에 직관적으로 끌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입니다. I'm woman cruising on the back.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였습니다. 자, 이어서 제리코의 생애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할게요. 1812년 살롱의 21살의 제리코는 작품 돌격하는 경기병을 제출하며 화단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불과 연기가 가득한 전장을 배경으로 말을 타고 가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나폴레옹 군대 장교를 그린 이 그림에서는 대담하고 속도감 있는 붓질과 루벤스의 영향이 감지되는 생생하고 에너지 넘치는 색채가 전쟁의 격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독창성과 박력이 높이 평가되어 살롱에서 금메달을 받은 이 작품은 프랑스군의 영웅주의와 애국심의 본보기로 칭송되기도 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인공은 제목과 달리 용맹스럽게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방어하기 위해 몸을 돌리고 있으며 그의 표정에서도 영웅적인 기상보다는 우울하고 내성적인 분위기, 곧 공포와 위험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자기 내면으로 침잠해 있는 근대적인 개인, 또 낭만적인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이 그림의 주인공이었던 모델은 제리코의 친구였는데요. 곧이어 있었던 러시아 원정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작품 돌격하는 경기병의 불길한 분위기는 나폴레옹이 퇴위하여 엘바섬에 유배되었던 1814년에 살롱에 제출한 작품 전장을 떠나는 부상당한 흉갑 기병의 더 명백한 패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장르상 역사화나 초상화 어디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또 당대 인물이 서사적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고 확대된 형식입니다. 작품 경기병과 짝으로 그려진 이 그림에서는 복고 왕정시대의 군복을 입은 군인이 부상으로 귀 뒤로 피를 흘리며 칼을 지팡이 삼아 말과 함께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언덕길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전 작품의 과시적 화려함이 사라진 가라앉은 색조와 정돈된 붓질의 이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원정 이후 거듭된 패전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수천의 군인들, 또 무기력해지고 사기가 꺾인 군대와 국가 전체의 상황을 읽었으나 비평가들은 애써 이런 주제에서 눈을 돌려 작품의 제작 방식을 문제 삼아 좋지 않은 평가를 했습니다. 제리코는 이 그림을 그린 직후 왕실 총사대에 들어갔고 1815년에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고 백일 천하가 시작될 때 피신하는 루이 18세를 호위한 호부대가 해산되자 거의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패배해 몰락한 후 다시 총사대에 합류했으나 군대의 환멸을 느껴 3개월 후 이를 떠나 다시 그림에 몰두했죠. 그 후 1816년 봄에 로마상 경연에 응시했으나 총 3차의 시험 중 2차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유학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제리코는 이해 가을 자비로 이탈리아로 떠나 1년여 동안 피렌체, 로마, 시에나, 나폴리 등을 여행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본 많은 작품 중에서 특히 미켈란젤로 작품에 압도되어 자신의 재능에 회의를 표하기도 했죠. 이탈리아 대가들의 작품 모사와 고전 신화 주제의 에로틱한 드로잉 외에 그가 많이 그린 것은 로마 거리의 풍물이라는 당대의 주제였고, 특히 카니발 기간에 본 기수 없는 경마 장면을 여러 차례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직후의 제리코는 무섭고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주제, 즉 인생의 어두운 영역을 다룬 그림들에 집착했는데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이는 그가 특별히 병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되었다기보다 그것이 당시에 형성되고 있던 대중들에게 유행한 취향의 일부였고, 화가는 이런 관심을 낭만주의자들과 공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경기병과 흉갑기병의 모습에 괴테의 베르테르를 읽은 세대의 감상적인 낭만주의가 비쳐있는 것과 같이 그가 1819년 살롱에 제출한 작품 메두사의 뗏목과 관련 작품들에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영국 고딕 소설에 열광한 프랑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리코는 이런 공포와 그로테스크의 정서를 작품에 적극 도입하여 아카데미적 고전주의의 이상적인 미를 대체할 새로운 형식의 아름다움, 또 자연과 현실에 보다 가까운 대안적인 미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입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진 말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저물어가는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건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르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은 그대가 물들어 있어서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서. 너가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고 그 어떤 가사보다 아껴 부르며 간직하고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1819년 살롱에 제출한 작품 메두사의 뗏목 이야기를 더해 볼게요. 살롱에 제출할 때 이 그림의 제목은 단순히 난파 장면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본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메두사호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유명했습니다. 1816년 프랑스 식민지 세네갈로 향하던 배 메두사호가 좌초할 위기에 빠지자 선장과 세네갈 총독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장교 등이 6개밖에 없는 구명보트를 탔고 나머지 150명은 배의 돛대 등을 이용해 만든 뗏목에 탔습니다. 보트와 뗏목에는 밧줄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뗏목의 무게로 배가 잘 나아가지 않자 보트는 밧줄을 끊었고 버려진 사람들은 낮의 땡볕과 밤의 추위 속에서 13일 동안 떠다니다 영국 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뗏목에서는 굶주림, 반란, 광기, 살인, 식인 행위 등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고 구조될 때 남아있던 15명도 건강 상태가 나빠 그중 5명이 본국으로 가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생존자 중 2명이 1817년에 상황을 책으로 펴내면서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그 배에 타고 있던 총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노예 무역에 관계하고 있었으며 무능력하고 비겁한 선장은 정실에 의해 임명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배에는 노예 무역에 반대했던 자유주의자 20명이 타고 있었고 지리학자, 박물학자, 지도 제작자, 엔지니어, 목수, 석수 등이었던 이들은 세네갈의 자족적 농업 공동체를 세워 고국에서 흑인이 유용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노예 무역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과 이를 판매한 서점은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제리코는 이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1821년에 나온 책에 3판에는 사파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작품 메두사의 뗏목 제작 과정에서 제리코는 부르주아 계급 특유의 엄격한 노동 윤리라고 할 만한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여주었는데요. 가로 7m가 넘는 캔버스를 준비한 그는 그 크기를 감당할 넓은 작업실을 빌렸고 일설에 의하면 애지중지 가꾸던 머리도 밀고 1년 넘게 작업실에서만 머무르며 그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생존자 중 한 목수는 그를 위해 뗏목의 모형을 만들어 주었고 그 위에 그는 밀랍으로 인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생존자와 친구, 후배들이 모델을 섰고 배에 탔던 세네갈인을 그리기 위해 흑인 모델의 군복을 입혀 작품 흑인의 초상과 같은 아름다운 작품을 또 시체 공시소와 병원, 의대 등에서 본 시체를 사생하며 작품 단두대에서 잘린 머리들, 또 절단된 사지 등과 같은 인상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지어 시신 일부를 작업실로 가져와 냄새를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는 사건의 모든 단계를 주제로 삼아 100여 점이 넘는 예비 드로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근처를 지나던 배가 뗏목을 못 보고 떠나가는 장면, 구조선이 파도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작은 점이 되어가는 때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 이 그림은 고전주의적 역사화의 장엄 양식을 채택한 듯이 보이는데요. 대각선이 두드러진 피라미드형 구도는 바로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상적인 근육을 가진 인물들의 모델링과 이들의 그룹별 배치 등은 고전적이고 화면 왼쪽에 팔을 괜 인물은 단테의 우골리노를 연상시키는 전통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적 회화의 어휘와 관습은 기이하게 변형되고 말았죠.
그림에는 주인공이 없고 따라서 주인공의 행하는 영웅적인 행위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20여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림의 색조도 고전주의적 작품과 달리 어두운 녹색으로 덮여 거의 단색조로 보이는데 이는 떠다니는 무덤과 같았던 뗏목의 축축함을 부패한 시체의 악취를 느끼게 하고 대상이 관람자 쪽으로 밀려 나올 듯 배치된 구성으로 인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룬5의 페이폰입니다. I'm at a payphone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Yeah, I know it's hard to remember the people we used to be. It's even harder to picture that you're not here next to me. You say it's too late to make it, but is it too late to try? And in that time that you wasted, all of our bridges burned down. I've wasted my nights, you turned out the lights. Now I'm paralyzed, still stuck in that time when we called it love. But even the sun sets in paradise. I'm at a payphone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If happy ever afters did exist, I would still be holding you like this. All those fairy tales are full of shit. One more fucking love song, I'll be sick. Oh, you turn your back on tomorrow, 'cause you forgot yesterday. I gave you my love to borrow, but you just gave it away. You can't expect me to be fine, I don't expect you to care. I know I said it before, but all of our bridges burned down. I wasted my nights, you turned out the lights. Now I'm paralyzed, still stuck in that time when we called it love. But even the sun sets in paradise. I'm at a payphone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If happy ever afters did exist, I would still be holding you like this. And all those fairy tales are full of shit. One more fucking love song, I'll be sick. Now I'm at a payphone. Man, fuck that shit. I'll be out spending all this money while you sitting around wondering why it wasn't you who came up from nothing. Made it from the bottom, now when you see me, I'm stunting. And all of my cars are with a push of a button. Telling me I changed since I blew up or whatever you call it. Switch the number to my phone so you never could call it. Don't need my name on my shirt, you could tell it I'm ballin'. Swish, what a shame, could've got picked. Had a really good game, but you missed your last shot. So you talk about who you see at the top or what you could've saw. But sad to say, it's over for. Phantom pull up, valet, open doors. Wished I go away, got what you was looking for. Now it's me who they want, so you can go and take that little piece of shit with you. I'm at a payphone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If happy ever afters did exist, I would still be holding you like this. And all these fairy tales are full of shit. One more fucking love song, I'll be sick. Now I'm at a payphone.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룬5의 페이폰이었습니다. 제리코의 작품 단도대에서 잘린 머리들과 절단된 사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본래 배에는 15명의 흑인이 타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는데 제리코는 그림 속에 4명의 흑인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피라미드의 정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흑인을 등장시킨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환기된 노예 무역 문제에서 그가 자유주의자들의 노예제 폐지 입장에 공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작품, 단두대에서 잘린 머리들과 절단된 사진은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기이한 분위기의 인간 정물화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자의 머리와 남자의 머리, 또 남자의 발과 이를 감싸는 듯한 여자의 발은 어떤 이야기, 또 애틋한 사연을 들려주고 있는 듯해서 관람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자유주의자들의 사형제 폐지 주장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부르봉 복고 왕정 시대에는 사형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이나 공개적인 참수가 있었고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되기도 했죠. 사형제에 반대해 사형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는 제리코의 작품 단도대에서 잘린 머리들의 판화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 그림에서 소설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리코의 그림은 그 어떤 정치 팸플릿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관람자 내면에 인도주의에 호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작품 메두사는 주목을 끌었고 금메달을 수상하긴 했으나 선거만큼이나 정치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살롱의 비평에서는 찬반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혼신의 힘을 쏟았던 작품의 반응에 화가는 크게 실망했고 1819년 가을에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1820년 런던, 1821년에 더블린에서 전시되어 비평과 대중 양쪽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전시에서 그는 입장료를 받았고 같은 기간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석판화를 제작했고 당시에는 심기술이었던 인조 석재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부르주아 계급의 특유의 기업가 정신을 보이기도 했죠. 이후 그의 인생에서는 불행이 거듭되었습니다. 1821년에 좌골 신경통으로 고생을 했고 1822년에는 3번의 승마사고를 당해 건강이 더 악화되었고 척추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잠시 건강이 회복되었으나 1823년에 종양이 재발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투자한 회사가 도산하여 재산도 거의 다 잃고 말았죠. 그 후 1824년 1월에 사망한 그는 페르 라셰즈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때 이미 그의 명성은 신화의 수준에 올라 후배 화가들은 그를 낭만주의의 화신, 세속의 순교 성인 수준으로 숭배했고요. 피골이 상접한 그의 데드마스크는 석고로 복제되어 수많은 화가들의 작업실에 들어갔고 죽기 2시간 전에 석고로 뜬 그의 오른손은 거의 성물 대우를 받았습니다. 말년의 질병과 불운 속에서 남긴 그의 마지막 걸작은 광인 초상화들이었는데요. 제리코를 치료한 적이 있었던 정신과 의사 조르주의 의뢰로 그려진 이 그림들은 크기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구도로 되어 있어 연작으로 보입니다.
1863년에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작품은 본래 10점이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5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연작의 일부인 작품 도박 편집증 환자와 절도 편집증 환자처럼 작품에는 증상이 제목으로 붙어 있고 모델은 정면을 보는 자세로 가슴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비교적 꼼꼼하게 그려져 있으나 의상과 어두운 배경은 넓은 붓으로 간략하게 처리된 점도 모두 동일합니다. 이 그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데요. 의사 사무실에 걸려고 했다. 또 의사가 대중 강연 때 자료로 쓰려고 했다. 아니면 의사가 쓴 논문의 사파로 쓰려고 했다. 또 화가의 우울증 치료의 수단이었다 등등의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문자인 조르주는 정신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인상학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신 그가 정신질환자를 일반 범죄자와 같이 감옥에 가두는데 반대하고 이들을 병원에 따로 수용하고 보다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소유와 백현의 비가 와입니다. 비가 오던 우산 속 젖은 너의 어깨끝 작은 떨림도 느낄 수 있었던 너와의 거리 비가 오던 정류장 바라보던 네 눈빛 너도 생각날까 밤새 나누던 우리의 얘기들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못 자게 아직인가 봐난 아직도 널 기다리나 봐 비가 오던 그날 밤 사랑했던 너와 나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너 날 안아주던 너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못 자게 아직인가 봐난 아직도 널 기다려 모든 건 영원할 수 없었어 우린 그렇게 엇갈린 걸까 모든 건 영원하지 못해서 그때 우린 행복했을까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아직인가 봐 아직도 난 아직도 널 기다리나 봐.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소유와 백현의 비가 와 였습니다. 제리코 말년에 걸작들인 초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그림들은 정신과 의사 조르주가 의뢰했지만 그 그림들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고 아까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리코는 초상이라는 전통적인 형식을 사용했지만 모델의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이 그림들에는 일반적인 초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시와 미화, 사회적 존재감이 없습니다. 질병과 범죄, 추함이라는 주변적이고 부정적 가치의 주인공인 이들의 모습으로 화가는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세계를 그려놨고 이로써 액자에 끼워져 벽에 걸린 이들의 모습이 보편적인 인도주의를 환기시키며 또 건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교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낭만적인 감상이나 예술적인 극화의 흔적이 전혀 없는 광인 초상의 냉정한 사실주의는 제리코에게 선구적 리얼리스트의 위치까지 부여했죠. 사후에 그의 작품은 경매로 흩어졌고 남아있는 회화는 220점, 드로잉은 1600에서 1800점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대표 작품 메두사는 사망 이듬해에 루브르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했고 작품 경기병과 갑옷 기병도 1848년에 루브르가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주요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후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특히 낭만주의자 들루크루아와 사실주의자 쿠르베에게는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미학적 또 감상적 틀에서 자유로운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제리코는 당대의 진보적 가치에 적극 참여했고 이를 국가나 당파를 초월한 인류 보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형상화한 작가입니다. 이렇게 테오도르 제리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의 유명한 작품들을 몇 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요. 돌격하는 경기병입니다. 이 작품은 1812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졌고요. 크기는 349cm 곱하기 266cm로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진한 회색 얼룩무늬의 말이 전장 한가운데서 앞발을 번쩍 들고 있죠. 공포에 질린 말의 눈은 공포로 튀어나와 있고 입에는 거품이 가득하여 말의 콧구멍은 흥분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등에는 제리코의 친구이자 경비대원인 알레산더 디웨도네가 기묘하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화면의 구성 요소들의 짜임새는 매우 탄탄한데요. 화면을 가득 채우는 말의 형상은 오른쪽 위를 향한 사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화염으로 쌓인 부분과 일몰이 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낮게 배치된 수평선은 보는 이에게 수평선과 대상물들이 이어지는 효과를 강조합니다. 또 왼쪽으로는 한 기마병이 출격한 경비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돌격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의 경비대원은 마치 어떤 곳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무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는 양분된 두 개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말의 외적이고 동적인 에너지가 그 하나이고 경비대원의 내면의 에너지가 또 다른 하나이죠. 이 두 에너지의 사이, 틈에 그림이 가진 주제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제리코는 이 경비대원의 얼굴에서 보이는 평정에서 영웅들의 극기를 찾고자 했죠. 1814년 제리코는 부상당한 퀴라시에를 다시 살롱에 내놓으면서 그 육중한 형상과 음산한 색채로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리코는 단순히 역사화나 전쟁화를 그리길 원치 않았죠. 그는 그림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더욱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그림의 부수적인 요소에서 점차 현대적 주제의 상징으로 변해왔죠. 제리코가 그려낸 인간의 내면은 그가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낭만주의 회화의 창시자가 되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 메두사호의 땡목입니다. 이 작품은 1819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크기 491cm 곱하기 716cm로 제작되었고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제리코는 인간의 감정과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에 반항하는 작품을 제작했고 이는 그의 대표작 메두사호의 뗏목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리코가 27살의 나이에 제작한 이 그림은 신고전주의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실제 일어난 비극적인 조난 사건을 다루었다고 했죠. 이 그림은 전통적인 역사화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당대의 사건에서 진실을 포착했고 낭만적인 감수성을 통해 극적으로 표현된 주제는 고요하고 정적인 질서가 지배적인 신고전주의와의 결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리코는 이 작품을 그리기 전에 긴 시간 동안 철저한 조사와 수많은 사전 작업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록을 모으고 생존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이들 중 몇몇을 모델로 고용했죠. 그는 정신병원에 가서 광인들을 관찰했고 시체 안치소와 병원을 찾아 죽어가는 사람과 이미 죽은 이들의 몸색과 질감을 직접 보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둡고 갈색조인데 제리코는 이것이 비극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인물들의 창백한 신체는 카라바조풍의 강한 명암법으로 잔인한 운명을 강조했죠. 어떤 이들은 구조선을 향해 희망 어린 손짓을 하지만 절망한 다른 이들은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인물들의 감정은 제리코의 작품에 흐르는 낭만주의적 영감을 반영했죠. 그래서 이 작품이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오도르 제리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화가지만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알찬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